안녕하세요. 이곳은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지 강남에 올해 새롭게 런칭한 강남하이퍼 의대관입니다. 2022학년도 대한민국 의대 정원의 10%를 책임지겠다는 당찬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강남하이퍼 의대관의 넘치는 자신감. 이 원동력은 이투스 교육의 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한 최상위권 전문 학습 시스템과 방대한 데이터에서 시작되는 입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의대 진학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똘똘 뭉친 강남하이퍼 의대관. 지금부터 강남하이퍼 의대관의 혁신적인 시스템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하이퍼 의대관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학생을 위한 혁신은 시작됩니다. 의대 합격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 입시 전문가인 전략담임과의 학습 상담입니다. 강남하이퍼 의대관 재원생들의 모든 상담은 전략담임과 직접 진행됩니다. 저희 전략담임 선생님들은 최소 10여 년간 입시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수집한 입시 전문가이신 만큼 2022학년도 역시 입시 환경의 변화와 최상위권 수험생 그룹의 특징과 변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전략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지난해 입시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연간 로드맵을 설계하는 것, 이것이 의대 진학을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는 입학 전부터 학생들에 관한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투스 교육에서 자체 개발한 개인별 학습 분석 시스템인 진단키트를 통해서죠. 일반적인 재수학원에서는 총점을 중심으로 과목별 점수를 통해 상담이 진행되는 반면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는 진단키트를 통해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오답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별 성취도와 그리고 취약 파트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전략담임 선생님들의 1대1 개별 상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기반으로 하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의대 진학을 위한 구체적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남하이퍼 의대관의 최적화된 최상위권 분석 시스템은 여러분들의 의대 합격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위 구성 요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강남하이퍼 의대관에서 수업을 한다는 건 강사로서 큰 자부심입니다. 왜냐하면 의대 최상위권 학생들을 배출하기 위한 최정예 강사 집단에 제가 속해 있다는 거죠. 자, 저희 최정예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념, 심화, 그리고 킬러, 실전 모의고사까지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시즌에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책은요, 우리 M, 그러니까 메디컬, 특화된 교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한다면은 의대를 가기 위한 최상위권의 컨텐츠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내용을 이 안에 다 담았습니다. 저희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는 학생들이 이처럼 직접 수업을 선택하여 시간표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부족한 부분들이 다 다르고 학생들마다 학습 방법 또한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시간표는 학생이 혼자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략 담임이 함께 설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선택한 수업을 바탕으로 그 효과를 진단하고 의대 입시 성공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관리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 분포 상황에 맞게 학생들의 수시 또는 정시 등의 입시 전략을 수립해주고 그리고 매월 진행되는 전국 모의고사 성적의 추적 관리를 통해 가장 최적화된 입시 로드맵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는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 재원생들은 수능에서 한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따라 합격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강남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는 한 문항 더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약점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타겟팅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에서 제시되는 문제들 중 학생들 개개인별로 부족한 문항들을 분석하여 그 부분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해 해당 유사 문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완벽에 완벽을 기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남 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 최상위권 입시 빅데이터에 기반하여 완성한 한 문항 더 시스템을 활용하면 의대 합격은 물론 의대 라인까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대 진학을 지원하고 동행할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 가지셨는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최적의 학습 환경, 독서실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저를 따라오시죠. 네, 이곳이 바로 강남 하이퍼학원 의대관 독서실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개방되어 있는 개방형 좌석이 있고요. 저 뒤편에는 벽면에 붙어 있는 개인별 좌석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학습 습관에 맞춰서 각각의 트렌드를 반영한 좌석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다시피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큰 문제가 없도록 가림막이 잘 설치되어 있고 거리두기 또한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뜨거운 면학 분위기를 통해 최상위권의 경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강남 하이퍼학원 의대관에서 여러분들의 의대 진학의 꿈을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남아이파학원 의대관 정선호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궁금해하시는 거 조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이 앞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잔소리를 딱 하나만 하고 저는 바로 쏙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설문조사 대상이 830, 이게 왜 이렇게 많지? 예, 요건 이제 1월 달부터 저희가 계속 누적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834분에게 이제 관련 설문을 보냈고 답변을 주셨던 분들이 2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20명의 답변 내용을 보면은 뭐 한 가지가 이렇게 확 두드러지는 건 없거든요. 궁금증이. 근데 몇 가지 좀 트렌드와 흐름을 볼 수 있죠. 잘 들여다보면 뭐 학습, 관리, 그 다음에 의대 진학 상세 프로그램, 뭐 입시 전략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대라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의대를 보내기 위한 관리는 뭐예요? 의대를 보내기 위한 학습은 뭡니까? 그리고 의대를 위한 입시 전략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중심에는 의대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그거를 갖다가 성취하기 위한 구체적 관리 학습 프로그램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한 걸음 좀 더 들어가 보면요. 그런 궁금증을 기반으로 이제 기대하는 것, 좀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자녀분이 1년 후에 우리 아이가 적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1년 정도의 과정에서 이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압도적인 게 하나 있죠. 어찌됐든 간에 뭐 학원의 뭐 브랜드고 뭐 좋은 프로그램이고 다 좋은데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우리 아이에게 맞춰줄 수 있는 개인별 학습 설계 프로그램.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역량 자체는 과목별로도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 단계별로도 좀 편차가 있을 수 있고요. 학습 습관에서도 사실은 좀 편차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획일화시키지 않고 개인별 큐레이팅과 맞춤에 의해서 수업이 설계되고, 그리고 입시 전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시간표가 만들어지고, 학습 진단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른바 기대감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관리라든지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의대 진학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더니, 역시 뭐 개인별 설계와 이 관리라는 측면, 요게 압도적인 1위와 2위를 뭐 차지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부모님의 관점에서는 이 교육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이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 기계나 AI가 절대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게 교육 파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서적인 지원, 소위 말해서 동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아이들로 하여금 치열업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정서적 지원 자체가 학원을 통해서 1년 중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해서 코로나 대응 자체가 좀 안전하게 잘 이루어지고 학습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김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나 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시겠구나라는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혹시 이거는 부모님께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우리 자녀분, 여기 만약에 이제 저희 재원하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 동기부여나 이 정서적인 측면에 있어서 잔소리를 한다면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좀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나 고민을 하는 게 나쁘진 않은데요. 생각이나 고민만 하는 게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액션, 퍼포먼스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되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그러한 고민이 부채화될 수 있는 액션과 퍼포먼스. 이게 제 잔소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생들 중에 사실은 이 공부의 인터벌이라든지 예열이 너무 긴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지금 거의 3월이 마무리되고 4월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인터벌 자체가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말부터 1월, 2월, 3월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부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뚜렷한 일련의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아요. 잘 들여다보면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습니다. 인강도 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실에도 가요. 그리고 또 스터디 카페에도 자주 갑니다. 그리고 단과 수업도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는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는데 설계가 없어요. 플랜이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아이에게 거슬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물어보죠. 지금 뭐 공부 제대로 하고 있니? 그러면은 아직 본 게임을 시작하지 않았어. 조금 여유를 갖고 심호흡을 가다듬고 있고 이제 제대로 뭐 4월부터 5월부터 혹은 6평 이후부터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그게 나중에 11월까지 가요. 그래서 더 이상 유예 기간을 갖지 말고 이제부터 정말 몰입하는 본 게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머님들께서 학생에게 이 고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첫 번째와 관계가 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몸과 마음이 좀 따로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대학에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도요, 실제 대학 현강을 못 듣는 경우, 소위 말해 싸강의라고 그러죠. 사이버 강의를 듣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이버 강의나 원격 강의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꾸 생각이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대학 생활과 그리고 또 다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험 생활이 동시에 가능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돼요, 자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불가능하진 않은데 이렇게 병행하다 보면은 진짜 몸과 마음이 따로 놉니다. 마음은 벌써 어디 의대에 가 있는데요. 내 몸은 막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이 몸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마음은 저쪽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하고 의지 자체가 계속 부정합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도 뭐 하나 똑 부러지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좋게 보면은 애가 그냥 팔방미인이야. 이것저것 다 하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지금 3월 말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뭘 하면서 여지껏 재수의 유형에 대한 고민, 재수 학원에 대한 고민, 재수 패턴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아직도 있어요. 종합반에 들어갔다가 독재로 가기도 하고요. 기숙에 갔다가 나와서 일반 단과학원에 가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요. 철질한 메뚜기 마냥 계속 여기저기 패턴과 선택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1년 내내 그러다가 결국은 수능 치기 한 2달 전에 그제서야 정착을 한다는 겁니다. 게임은 끝났죠. 그 고민이 벌써 몇 달째라면 사실은 이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예를 들어 다 포기하고 다 하지 말고 그냥 이 학원에 와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고민이나 이 감정적인 어떤 움직임 자체를 이제 정리하고 정말 제대로 공부해라. 속마음을 정리하고 제대로 공부하라고 하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꼭 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해주고 싶다. 근데 여기 우리 수험생들이 없으니 우리 어머님들께서 대신 제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남입시센터 김영준 센터장이 오늘 정말 좋은 정보들을 아주 그득하니 보물상자처럼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의대 입시와 관련된 A부터 Z까지 김영준 센터장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방금 저희 본부장님이세요. 여기 원장님이시면서 이투스 학사본의 본부장님이신데 말씀을 쭉 이렇게 하셨잖아요. 다른 것보다 저는 한 가지 조금 그런 건 있는 게 오늘 댁에 가셔가지고 이제 자녀분들한테 넌 어떻게 했니라고 물어보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막 반발이 또 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조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대신 확실하게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 그 기준선을 가지고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학평을 처음 치렀죠? 혹시 학생들 중에 시험 본 학생이 있을까요? 혼자 한번 이렇게라도? 시험지 다운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잘 못 보셨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지금 나왔는지 설명회 같은 것들이 쭉 진행이 됐잖아요. 이야기 좀 들으셨나요? 좀 들으셨고요. 핵심은 좀 그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도 설명회 때 한참 이야기를 했던 게, 어떤 선택 과목이죠. 선택 과목을 어떤 걸 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험을 출제를 할 것이고 결과를 최대한 동등한 입장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출제를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3월 학평 결과는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기도 했고 응시 집단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알 수가 없겠죠. 누가 뭘 선택을 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대신 가늠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평가원에서도 지금 학평을 시험을 치르고 나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채점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건 평가원에서예요. 출제는 이쪽에 교육청에서 하게 되지만. 그래서 이 입시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까지는 어떤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면 각각의 등급 컷이라는 걸 이제 다 발표를 했었거든요. 원점수 몇 점에 따른 등급 컷. 근데 이제부터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유를 아시죠? 아시죠? 왜 그러냐 하면 국어 같은 경우에 가채점이니까 131점의 표준 점수라는 게 이제 만점을 받았을 때 최고점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선택 과목에 따라
표점 만점이 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점이 낮은 129점을 맞게 되는 거고, 언매를 선택을 한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131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이게 1등급으로 가게 되면 125점이 1등급 컷인데, 표준점수 자체로 따지면 이게 화작에서는 95점이거나 원점수로 96점을 받았을 때 1컷인 125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94점이나 93점,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1, 2점이 낮은 원점수를 받아도 똑같은 표준점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에 대한 등급 컷 자체가 되게 좀 무의미해진 거죠. 더구나 등급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건 화작을 선택을 한 아이나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등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등급 점수는 합산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비율이 달라지는 거죠. 이 안에서 1등급이 몇 프로가 나오는 거고, 이 안에서 1등급이 몇 프로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선이 전체 합산의 표준 점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면 그러면 화작보다 표점이 높으니까 언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수학은 어떻게 됐냐? 수학은 141점이 지금 만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학이 올해 처음으로 제가 대입이라는 게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문이과가 통합이 된 거잖아요. 이 상태에서 올해 141점이 만점일 경우 최고점으로 나왔는데, 구분 점수로 나타나게 되면 확통과 미적과 기하가 각각의 최고점이 다 이렇게 4점 정도의 편차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의학 계열 쪽, 의대 쪽을 생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미적이나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겠죠. 뭐 확통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대학들은 너무 극소수니까 미적이나 기하인데, 그 중에 미적을 선택을 한 인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미적을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한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표점이 제일 높으니까 만점을 받았을 때. 자, 그럼 1등급 컷은 어떻게 되냐?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가 확실하게 여기에서도 약 3점 정도가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낮게 나와도 똑같은 표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2등급까지 내려간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수 편차가 더 벌어지죠. 이렇게 되면 미적을 선택을 하는 게, 주요 대학들은 표준 점수를 또 반영을 하니까 미적을 선택을 해서 점수를 잘 받게 되면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나는 이번에 기하를 선택을 했는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 이유가, 이렇게 일단은 볼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로 화작과 언매를 선택을 한 비율은 약 7대 3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화작의 1등급은 40%가 안 되고, 언매를 선택한 학생의 1등급이 65%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국어 실력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1등급과 2등급 안에 포진되어 있는 학생이 비율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서도 이렇게 되면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출제자가. 이 비율을 동등하게 맞추기는 어려워요. 다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언어와 매체하고 화작하고 최고 표점의 편차가 2점 정도의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 편차만 줄어든다 그래도 이 안에서의 등급 간의 그 비율조차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난이도를 좀 조정을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수학으로 가게 되면 더 심해집니다. 수학도 이제 각각의 등급을 문과, 이과 나눠서 등급을 매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합친 인원 내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비율별로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 확통의 선택자는 약 60% 정도가 되는 거고 미적은 35% 정도가 되는데, 1등급의 비율을 보세요. 미적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문과 학생들은 1등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것만 봐도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과에서, 여긴 지금 의대지만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게, 문과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적용되는 수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안 되는 학생들이 예년에 비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것 자체만 놓고 따지고 봐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에서. 오히려 기하하고 미적하고는 여기에 비율별로 따지고 봤을 때 편차가 좀 나긴 하지만 이쪽하고의 편차만큼 그렇게 크게 일어나는 건 아니다 보니 이거에 대한 난이도 차이는 별반 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이 안에서의 비율 편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잘못 출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도 있고 각각 표준 점수들 간의 격차도 줄여나갈 필요가 있는 게 올해 수능 시험의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거다 보니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편차가 왜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서 이런 결과 때문에 돼요. 보시면 국어 같은 경우에도 화작과 언매가 저 정도의 점수 편차가 나타나 있죠. 평균이 언매는 55점인데 화작 같은 경우에는 50점이 안 돼요. 표준 편차는 비슷하다고 쳐도. 그러면 공통 과목의 평균에서 저렇게 편차가 나타나는 건 확실하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아이들의 실력이 좀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선택 과목에서는 오히려 평균이 이쪽이 좀 더 낮으니까 선택 과목은 여기가 난이도가 좀 더 있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 표준 점수를 구하는 건 결국 공통 과목에서의 이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두 화작과 언매 선택 과목의 평균 점수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 비슷하게 나올 테니까 점수가 더. 이해 가시나요? 수학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심해지는 거예요. 수학은 확통을 선택한 아이들은 공통 과목이 30점이에요. 그런데 미적을 선택한 아이들은 47점이나 됩니다. 17점이나 점수 편차가 쭉 벌어지다 보니까 표준 점수에서도 3점 차이 이상이 확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 편차를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는 공통 과목의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택 과목의 난이도를 조정을 할 필요는 없겠죠, 여기에서. 물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선택 과목의 난이도 조정을 통해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를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선택한 아이들이 그냥 본 공통적인 과목이니까. 이 두 과목, 이 세 과목의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공통으로 출제되는 저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확 낮출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난이도가 낮아진다면 실력이 조금 더 다운되어 있는 학생들은 점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죠. 그쵸? 그러면 시험이 쉬워졌으니까 잘하는 애들은 더 잘 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난이도 자체의 편차가 완연하게 낮아진다고 한다면 평균점에 대한 부분에서 실수라는 게 하나가 나오는 순간 점수가 깎여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그 점수 폭보다 이 확통해서 올라가는 점수 폭이 훨씬 더 클 수 있잖아요. 문제가 쉬워진다고 한다면 이 점수 편차가 결국 일어나는 것도 1등급, 2등급, 3등급 안에 들어가는 상위권 학생들 안에서 점수 편차가 일어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간극을 줄이기에 가장 좋은 건 공통 과목의 그 수준이 조금 더 수준을 낮춘다기보다 난이도를 좀 더 낮춘다라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확통 이야기나 문과 이야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미적이든 기하든 의대를 생각하는 여기 계신 분들의 학생들은 선택 과목이든 공통 과목이든 절대 실수가 용납되는 시험이 시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공부해 나가는 학습적인 면에 대한 완성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까지 그냥 2018학년도부터 작년까지 최고점하고 1등급 컷 원점수예요. 보시면 쭉 올라갈 때 최고점이 되게 높아졌잖아요. 1컷은 똑같은데. 그쵸? 그러면 100점을 받았을 때 2018학년도는 130점이었는데 2021학년도는 137점으로 높아졌다는 얘기는 최고점이 높아진 거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근데 이게 실상은 좀 다릅니다. 보시면 100점을 받았을 때 비율들과 96, 92점 원점수로 받았을 때 비율을 따지고 보면 2018학년도부터 작년까지 꾸준하게 만점자의 비율이 상승한 거예요. 96점에 해당하는 이 비율도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다시 말해 평균 점수는, 그러니까 점수를 깎아먹는 학생들은 더 늘어난 거지만 오히려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가장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학생들은 훨씬 더 잘 풀 수 있게끔 시험 난이도가 조정이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의대는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표준 점수 1점 100분의 1 이것 때문에 합불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그 안에서 단순히 1등급만을 받게 될 경우에는 그 안에 밀집되어 있는 학생들이 훨씬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 자체의 숫자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밖에 못 쓰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하나만 더 맞으면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요즘 시험에서 너무 한 구간 안에만 다 밀집이 되어 있는 점수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도 100점자가 이만큼 늘어나 있고 96점자가 거의 30%가 돼 있고 이렇게 점수가 이런 점수 구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요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작년 메이저 주요 국립 사립 이런 식으로 그 정시에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의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인원수를 쭉 따져봤더니 오히려 메이저 의대 늘고요. 나머지들이 인원수가 조금씩 그냥 감소가 된 거예요. 근데 메이저 의대가 늘어났다는 얘기는 뭘까요? 거기에 쓸만한 점수다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학 100점, 그러니까 만점자가 늘어난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이게 실제 학교들마다 그냥 지원해 나가는 거게 됐는데 이 지원을 통해 오히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경쟁률이 좀 더 줄었죠. 서울 수도권의 메이저 이쪽이 좀 더 늘어나게 된 거고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재작년이고 이게 작년인데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눈으로 쓱 보셔도 약간 좀 분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조금은 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정 구간에 밀집돼 있어요. 어디? 여기와 이쪽에. 이쪽과 이쪽이 밀집이 되다 보니 이 안에서는 추가 합격을 막 돈다고 해도 결국 제자리 걸음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여기 이 구간에서도 이때만큼 펼쳐져 있는 점수대들이 아니다 보니까 합격자들의 점수대가 그냥 밀집돼 있는 겁니다. 자, 이걸 앞에 그 시험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해당하는 점수 편차를 줄인다라는 건 시험 난이도를 낮출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러한 결과들로 인해 최고점에 해당하는 요 비율들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똑같이, 뭐 이거보단 낮아지겠죠. 올해 공통으로 합쳐진 거니까. 그렇지만 제일 그냥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진다라는 건 정말 잘 볼 수 있는 극강의 학생들한테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극강이 아닌 약간 어설픈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그게 지뢰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용납도 실수되지, 그러니까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험 자체가 되다 보니까 의대, 그러니까 최상위권을 지향해야 되는 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학습에 대한 부분들에 접근을 할 때 내가 지금 1등급인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실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꼬집어낼 수 있을 만큼의 학습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고, 그걸 제대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학습의 방향성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게 의대입니다. 우리. 물론 수시에서 1등급이 문이과가 그러니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등급이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훨씬 더 잘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졌어요, 올해. 근데 수시 쪽에서 갈 수 있는 게 학종이 좀 대다수잖아요. 근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작년에 이미 갔거나 아니면 재학생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학생부가 좋았다면 작년에 갔겠죠. 혹은 작년에 갈 수 있었는데 최저가 안 됐다. 그러면 올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등급으로만 따졌을 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어찌됐든 간에 금년에 정시에서도 선발하는 인원들이 조금씩이라도 늘다 보니까 수능으로 조금 더 높은 의과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훨씬 더 많아진 거죠. 작년에 비해서. 그럼 이런 부분들만 잘 캐치를 해서 내 공부해 나가는 학습 패턴을 제대로 잡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게 금년의 수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평가원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점수들을, 구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서 이 정도의 점수 편차가 나타난다라는 거는 시험 출제를 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런 실험을 올해 4월 학평에서도 할 거고요. 6월, 9월 달까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리 그걸 잘 맞춰서 출제를 한다고 해도 실제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지금 난이도보다는 낮아질 확률이 확실히 높다라고 보입니다. 어디에서? 공통과목.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 점수 1점이나 100분의 1은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거죠. 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도 표준 점수나 100분의 2가 높을 확률이 있는 미적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지금 기한데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 편차를 거의 줄여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안 들리나요? 저 점수 편차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통해 표준 점수와 100분위에 대한 점수 편차를 확 줄여나가는 게 목표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 난이도를 그렇게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오히려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00점, 96, 93점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의 표준 점수들이에요. 그런데 공통과 선택이라고 구분을 지어놨잖아요.
96점인데 공통 과목이 74점이고 22점일 수도 있고, 혹은 96점인데 공통에서만 4점이 틀리고 선택을 다 맞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93점일 때도 그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 거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똑같은 96점인데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과 선택 과목을 잘 본 학생들을 구분을 지어 놓아 보면 여기에서 점수 편차가 갈리는 거예요. 기하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적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93점을 받았는데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과 선택 과목을 잘 본 학생들을 표준 점수화 시켜놔 봤더니 여기에서 1점씩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과목 내에서 똑같은 원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표준 점수가 갈리는 그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다른 선택 과목, 미적이냐 기하냐 이런 선택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는 게 출제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거지, 똑같은 동일한 선택 과목 내에서 어떤 공통이냐 선택이냐 어떤 걸 잘 본 거에 따라 표준 점수가 갈리는 건 오히려 문제가 없어요. 실제 비율도 74대 26으로 나타나 있다 보니까 비율이 높은 저 과목을 잘 보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건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가 아니라, 그건 이미 선택을 하시지 않으셨나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까지 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공통으로 출제되는 저 부분에 대한 완성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와 내가 선택한 과목조차도 틀리지 않을 수 있게끔 학습을 해 나가는 방법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올해 재수의 핵심은, 재수 혹은 반수, 한 번 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핵심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롭게 바뀐 제도, 시험 체계,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해왔던 부분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작년에 난 기하를 안 했는데 올해 기하를 할 거야, 이런 학생들은 기하를 새롭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힘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또한 자신이 이쪽이 좀 더 강점이 있으니까 선택을 한 걸 거 아니에요. 미적보다는. 그렇다면 내가 선택한 그 과목에 대해서 그냥 묵묵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뚝심도 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휘둘리시면 안 돼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적을 보세요. 미적의 표점이 훨씬 더 높죠. 올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이라도 미적으로 바꾸세요. 그런 얘기 하기가 쉽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 두 과목들 혹은 세 과목들 간에 최고점에 대한 점수 편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평가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고, 거기에 대한 방법으로는 공통 과목의 평균점을 높이거나 낮추거나, 높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출제를 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해서 최고점에 대한 표준 점수를 맞춘다면 똑같은 선택 과목을 택한 학생들 안에서 공통 과목을 잘 본 학생과 선택 과목을 잘 본 학생들 간의 편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나타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핵심은 이쪽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거와 공통 과목에 대한 집중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능 기조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쉽게 출제를 한다라는. 고등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학생이 풀 수 있게끔 문제 난이도를 쉽게 출제를 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바뀐 건 아니에요.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어 같은 경우에도 EBS 연계가 아니라 이제 간접 연계 쪽으로 막 공부를 해 나가고 하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금 다 졸업생들이시죠? 지금 아이들이 수특이나 이런 거를 보던가요? 거의 안 볼 겁니다. 비연계니까. 그런데 그걸 안 보고 다른 공부를 하면 좋은데 애들이 다른 공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영어는 어차피 그냥 절대평가잖아요. 등급제니까. 나중에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안 하고, 더군다나 이번 3월 학평을 이렇게 한번 시험 문제를 봤더니 작년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에요. 4점짜리가 막 앞쪽에 나오고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고, 이거 킬러 문항이 아니라 15번하고 22번하고 이런 게 막 어렵게 나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내가 수학이나 국어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국어에서도 독서랑 문항에 대한 지문이 늘어나진 않았는데 문항 수가 네 문항이 늘었거든요. 공통 쪽에서. 그럼 이제 애들이 거기서 헷갈리는 거죠. 했던 패턴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몰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영어는 일단 등한시하게 돼요. 어차피 간접 영문인데 EBS 보나 마나야.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걸 공부하면 좋은데 영어에서도 영어 공부를 안 해요. 생각보다도 그게 지금까지 재수생들을 쭉 보면 그게 되게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정말 영어 너무 자신 있는 학생들은 괜찮지만 그냥 한 90점대 극 초반으로 겨우겨우 이제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있잖아요. 영어가 강점이 아닌 학생들 중에. 근데 그 학생들은 진짜 잘못하면 확 떨어지거든요. 2등급으로. 의대에서 영어 2등급 받는 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정시는 진짜 말할 것도 없죠. 깎이는 점수가 수학 한 문제보다 훨씬 더 크니까. 근데 고3은 걔네들은 내신 때문에라도 내신 막 전범위가 수특이고 이래요. 어찌됐든 영어 공부를 해요. 걔네들은. 오히려 지금 이 간접 연계가 더 늘어났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영어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되는 게 졸업생들이다 보니까 그걸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꾸준하게 공부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만 한다고 해서 수학이 완성되지도 않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끝까지 쭉 밀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학습적인 밸런스라는 것도 무엇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간과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결과물들이 혹은 뉴스들이 학생들과 부모님들한테 막 되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들게끔 만들어주다 보니까 집중을 오히려 더 못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오늘 이 3월 학평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지금 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분석을 해 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선택 과목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미 선택을 한 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완성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통 과목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그쪽에서 내가 잘 풀어나갈 수 있게끔 계획을 차근차근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 또 하나,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낮춰질 수 있다는 건 이제 제 입장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높은 문제도 당연히 나오겠죠. 소위 말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도. 그 고난이도 문항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되 기본적인 부분들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만큼 기본기가 철저하게 학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금년도의 시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올해 어떻게 출제가 될지는 몰라요. 6평도 봐야 되고요. 9평도 봐야 되고 실제 수능장까지 가봐야 됩니다. 수능장까지 가봐서 수능 시험을 봐봐야 어떻게 출제가 될런지 알 수 있는 건데 이런 정황상 학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라는 전제와 또 거의 동등한 점수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합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들에 대한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1등급, 2등급이 아닌 완벽한 학습을 하기 위한 플랜을 잘 세우실 필요가 있다. 요걸 3월 학평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했네요. 자, 이게 작년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해 여기에다가 이제 뒤에 뭐 치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 쭉 나타나 있는데 보시면
시대는 재작년보다 작년이 조금 더 쭉 펼쳐져 있죠. 이 이유가 요즘에 수능 시험을 보다 보면은 점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 점수 구조가 역삼각에다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극상은 또 그만큼 딱 밀집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호리병처럼 허리가 들어갔다가 밑으로 쭉 퍼지는 거예요. 그게 앞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수학에 100점자가, 만점자가 늘어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게 되게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잘 본 학생들은 그냥 의대에다가 지원을 할 만큼 점수가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또 이제 쭉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대, 고대, 일반 학과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쪽의 점수가 뭐 어디 빵꾸 났다 막 이런 이야기 듣지 않으셨나요, 작년에? 처음 들어보셨나요? 그런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학생들의 점수 구조가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다 의대를 갈 만한데 어중 뛰어가지고 의대를 다 떨어지는 학생도 있고요. 뭐 그건 원서질이라는 걸 좀 잘못한 거죠. 또 어떤 학생은 얘가 이런 학생이 성대도 붙고 막 연대도 붙고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일반 학과에. 그래서 의대가 목표인 분들은 등급 1등급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1등급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만점에 일단 목표를 당연히 두셔야겠죠. 과탐은 선택 과목에 따라 백분위가 달라지다 보니까 유불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작년에 이제 난리 났던 게 물리잖아요. 물리는 항상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재작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작년에 이제 그런 사단이 나온 것처럼 이미 그 몇 해 전에도 물리가 한번 크게 일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다른 과목보다 물리가 그럴 확률이 높아요. 이유는 첫 번째, 응시 인원이 적다. 그리고 응시 집단의 성격이 그 과목의 성적을 또 좌우하다 보니까 물리가 약간이라도 쉽게 나오게 되면 물리는 보통 물리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죠. 시험을 너무나 다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이과 학생들한테 무조건 공대고 난 물리가 너무 좋다 이런 학생이 아니라면 물리를 거의 권하지는 않습니다. 만점을 받아도 백분위가 불리할 확률이 높은 과목이다 보니까 굳이 그렇게 권하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난 물리가 제일 자신 있다. 그러면 물리를 해야죠. 어떤 게 됐든 자기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그걸 더 잘할 수 있고 안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목표는 안 틀리는 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쪽을 쓰셔야죠. 지금 선발 인원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 의학 계열도 조금씩은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인원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이미 많이 보셨을 테니까 여기에 더해 시대도 있지만 약대가 많이 이번에 들어왔잖아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의대는 싫어. 이런 학생들 생각보다 주변에 꽤 보시지 않으셨나요? 공부를 잘하는데 의대는 싫어. 그런데 약대는 괜찮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대의 위치가 치대와 한의대 요 중간 정도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게 이유가 보시면 우석대, 원광대, 인제대, 조선대, 뭐 대가대 쭉 이렇게 있잖아요. 뭐 순천대도 있고 여러 대학들이 있거든요. 이런 대학들을 갈 바에는 당연히 치대나 뭐 혹은 한의대나 이런 데 갈 수 있겠지만, 이 지역 학생들이 아니라면 요 위에 나와 있는 수도권과 서울 안에 있는 저런 약대라고 한다면 웬만한 치대는 다 포기하고 저기를 가려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전 많이 봤거든요. 혹은 의대보다도 저기를 더 선호하는 학생들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쪽을 통해서라도 의대에 대한 문이 조금 더 넓어질 확률이 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학종과 논술과 교과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다 빼놓고라도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일단 600명이 넘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어서. 600명이 넘다 보면 저 600명이면 치대 이상급, 치대급의 학생들 모집 인원들이 쭉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캐파가 늘어난 거죠. 이것 때문에 졸업생들이 올해 좀 더 많이 시험을 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글쎄요, 그건 봐야죠. 늘어난다고 해도 크게 안 늘 겁니다. 올해 졸업생들이. 그 재학생 인원도 작년하고 차이 없거든요. 줄지도 않고 약간 늘었어요. 오히려 고3은. 자, 여기도 이만큼 인원수가 늘었죠? 수학은 문이과 통합이 됐죠? 그러면 등급으로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죠? 거기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가장 극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있는데 아까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3월 학평 결과를 봤더니 수학에서 편차가 선택 과목에 따른 편차가 막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난이도에 대한 조절, 어디에 대한 공통 과목의 난이도에 대한 조절을 충분히 해 나갈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난이도가 좀 더 쉬워졌을 때 내가 실수하지 않을 만큼 기본기를 더 단단히 세우고 뭐 킬러 문항만 계속 푼다고 해야 될 게 아니니까 그런 학습을 해 나간다면 길 자체가 올해는 훨씬 더 좀 더 넓어질 수 있겠구나. 의대나 자연계열 쪽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정시로 2월되는 인원이 작년에 약 한 149명, 150명 정도가 2월이 됐어요. 수시에서 다 선발을 못해서. 근데 올해는 이 인원보다 적게 2월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 자체가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이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할 때 문이과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수학에서 등급을 더 잘 받을 확률이 작년보다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과 쪽이. 그렇게 된다면 수능 최저가 높아서 그걸 통과 못했던 학생들이 많았던 작년까지의 시험보다 올해 학생들은 비율적으로 좀 더 늘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2월 인원은 작년에 비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정시에서 선발했던 이 모집 인원보다 적어질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거기에 약대까지 플러스가 됐으니 의학 계열 쪽에서는 상당히 문이 넓어진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변경된 것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경희대도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과 전형으로 뭐 이건 근데 재학생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고 인하대학교 뭐 이런데 그 인원수에 대한 감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화두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의대를 가는 학생들을 쭉 이렇게 보면 무던하고 꾸준한 학생들이 의대를 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절대적인 학습량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체계가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적응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 이런 연습도 분명히 필요해요. 시간 분배도 그래서 잘 해봐야 됩니다. 작년까지 시험 출제됐던 시험과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어떤 식으로 분배를 할지 이런 것들도 좀 연습을 해놔야 되거든요.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 그 방향성도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 나갈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과 함께 앞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기본적인 사항부터 차근차근하게 잘 다져 나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 올해 입시의 향방을 결정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막 날씨도 우중충한데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학생들이 올해 꼭 원하시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있으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롤로그 진행하시면서 뭐 저희 이제 강사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아이들이 좀 어머님들께서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김영희 센터장님 이제 얘기 쭉 들으면서 이제 이게 단순화될까 봐 저는 가끔 겁나요. 단순화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아까는 김영희 선생님 얘기한 거에서 되게 학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항상 입시적인 결과치는 학습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집에 댁에 돌아가셔서 야 기하는 안 된대 미적으로 가자 뭐 이렇게 얘기가 단순화된다든지 야 결국엔 엄매였어 이렇게 얘기가 단순화되면 아이들은 또 이제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는 결국에는 공통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를 완벽하게 확보해내느냐가 상반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은 아직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거나 결과론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 학원의 프로그램하고 커리큘럼 그리고 개인별 학습 설계, 이제 원장님이 아까 이제 개인별 설문조사 했을 때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개인별 학습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예, 저는 강남하이퍼 의대관 부원장 맡고 있는 모성혁이라고 합니다. 네. 누군지 다 아시죠? 예. 되게 유명한 말을 많이 남겼지만, 학원,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에서 제가 되게, 그러니까 원장님, 저희 학원의 원장님, 학원사업본부 본부장이면서 원장님이신 저희 정성 원장님이나 아니면 저나 이렇게 학원의 구성원들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러니까 어떤 학원이든지 간에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와 유사한 얘기가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면 이제 종강의 시점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그 종강의 시점이라 함은 결국엔 수능 보기 전날까지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수업적인 거는 이틀 전에 끝나지만 아이들은 보통 수능 전날까지 와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배운 게 있으면 그걸 그러니까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이런 말들이 많이 대체어들이 많습니다. 뭐 프로그램이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시스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라는 말로 하면 가장 큰 포괄적인 테두리가 아닌가. 그 환경이란 말 안에는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 어떠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느냐, 또 어떠한 강사진이 들어오느냐, 이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구성원들은 어떠냐, 담임 선생님은 어떤 역량을 지니고 있냐,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강남하이퍼 의대관은 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 제공해 주느냐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릴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포커스고, 그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본인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그리고 학과에 진학하게 하는 것. 저희는 어차피 1차적 목표가 의대관이기 때문에 의학 계열이 그리고 의대가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걸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출발점은요. 저희 이제 브로셔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홈페이지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보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느냐, 구성원들이 어떠냐라고 한다면 큰 틀로 보면 무시험 전형하고 유시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시험 전형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한 현재 구성원들의 7, 80% 정도는 다 수능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들어온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그 외에 무시험 특별 전형은 저희 학원에서 이제 특별 선발 기준을 적용해서 내신이라든지 혹은 일부 평가원 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아이들을 선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어떤 등급의 컷이나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나 브로셔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무시험 전형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작년에 6월이나 9월이나 수능에 있어서 약간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본인의 실력보다. 항상 실력과 점수가 일치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예. 또 시험 당일날의 컨디션에 따라서도 여러 다른 편차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원 내에서 출제한 유시험 전형을 통해서 커트라인 이상이 됐을 때에는 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할 수 있고 최적화된 시스템과 환경 내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할게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투스 계열의 직영학원만 해도 13개가 되고요. 그리고 강남권에만 이 인근에만 거의 학원이 5개 정도가 모여 있기 때문에 재수종합반 학원들이. 그래서 어떤 학원에 대해서 저도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저희도 뭐 이 D 학원이나 R 학원, 뭐 태성이고 러셀이겠죠. 선후배 관계 분들도 많고요. 예, 오늘 처음 웃으셨네요. 예. 너무 어둡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후배인 관계에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각각의 학원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 좀 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환경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내 아이에게 맞는 환경이라는 거는 아이의 성향이라든지 학습 성취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개의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학습 환경적 측면, 4번째 항목에 있는 그거는 단일 목적, 의학 계열을 목적으로 하는 아이들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이 좀 상위권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되게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러는데 되게 절간 같아요. 너무 조용하고요. 뭐 학원에서 큰 소리로 뭐 조용히 하라고 할 일들도 없고요. 그리고 학원 내에서는 사적 대화가 금지되어 있는데 뭐 알아서 이렇게 말도 안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커리큘럼이 설계형으로 되어 있는데 100% 수업 선택제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물리적 반의 개념은 없어요. 좋은 점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친목질을 할 이제 3개월, 4개월 지날수록 좀 친구들이 생기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런데 안 좋은 점은 아이들이 좀 외롭습니다. 예. 설계형이라는 것은 어떤 고등학교처럼 이렇게 딱 획일화된 1교시부터 6교시의 커리큘럼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약 60,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약 60여 개의 강좌를 주당 80시간 동안의 학습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걸 선택할 것이냐를 담임 선생님과 협의하에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선택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클래스룸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수업을 아이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듣고 싶은 걸 막 듣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담임 선생님과의 협의하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형 시간표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들은 작년의 학습적인 성향 진단 키트를 통한 그리고 시험의 결과 성취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들을지를 최종적으로 협의하게 되는 거고요. 담임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밀착 관리를 하죠. 그런데 전략 담임 선생님들은 다른 학과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 나오시면은 조중례를 진행하고 종례 때까지 그냥 하루 근무하면서 아이들의 생활적인 것이나 아니면 학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시에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입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학원에서 보는 컨텐츠에 대해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취도에 대한 추적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한 문항을 더 채워서 의대에 진학하게 할지를
하루 내내 학원에 와서 고민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선생님의 책이 그 온라인 강사 선생님이었는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책이 선풍적으로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 근무할 때 학생들한테 야 도대체 왜 이 책을 이렇게 사냐라고 그러니까 예뻐서 산다는 이유가 제일 많았어요. 책이 디자인이 되게 잘 돼 있었거든요. 내지 디자인이나. 그리고 보통의 컨텐츠들은 특히 실무 컨텐츠를 쌓아놓고 푸는 경향들이 너무 강해요. 얘도 풀고 얘도 풀고 얘도 푸니까 우선은 사놨는데 나중에 헉헉거리는 거죠. 왜냐하면 국어 메이저 모의고사만 보더라도 뭐 바탕이나 이감이나 한수나 상상 이 네 개를 막판에 애들이 다 푸니까 나도 풀어야 돼 하면서 이걸 쌓아놓기 시작하면 다음에 수학도 막 들어오죠. 한 3-4개가.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이제 봉투는 뜯어지지도 않지 계속 쌓여만 가요. 근데 그런 컨텐츠는 지양을 하자. 저희 학원은. 그래서 정확하게 아이들의 추적 관리를 통해서 아이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한 문항 더 메울 수 있는 한 문항 더 시스템과 그리고 타겟팅 컨텐츠를 제공하자라는 게 초기 이제 원장님 기획하시는 단계부터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사진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적화된 의대 강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발은 수능 중심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특별 전형이라든지 유시험 전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렇게 6가지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다음엔 더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 계열 학원에서 강남 하이퍼 학원에서 이제 본원하고 저희가 의대관 그리고 기숙 의대관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미리 그냥 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숙의대관과 의대관의 차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숙이 제공되느냐, 그냥 잠을 학원에서 자느냐, 집에서 자느냐의 차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수업의 커리큘럼에 있어서는 저희 이제 의대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본인의 성취도에 따른 영역별 난도별 수업을 100%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크게 차별화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점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약간은 필수 수업들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나 아니면 담임 역량에 있어서도 지금 있는 전략 담임 6분들은 메디친이라는 지금 이투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전문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를 직접 운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의대에 특화된 담임 선생님들이 있다. 그리고 의대관 전용 컨텐츠들이 있고요. 킬러 컨텐츠들이.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는 킬러 9M이라는 컨텐츠가 있고요. 저희 컨텐츠에서 M이 붙는 거는 의대관에서만 볼 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도 함께 동봉해드린 자료집에 다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진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인강 기반으로 하는 강사진분들이 한 7, 8분 정도 계시면서 또 대치동이나 그리고 저희 이제 재수 종합반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같이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 환경적 측면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대 혹은 의학 계열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한 문항을 더 의대를 가기 위해서 한 문항을 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했는데요. 저희 이제 김영준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도 수학에 있어서 한 문제에 따라서 완전히 편차가 달라져 버렸잖아요. 재작년에 의대 입결과 작년에 의대 입결의 어떤 밀집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정말 딱 한 문항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이게 의대 진학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수학 한 문제에 따라서 지방거점 의대냐 아니면 인서울 의대냐 이게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대의 진학뿐만 아니라 의대의 수준까지도 결정한다. 한 문항이. 그리고 타겟팅 컨텐츠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 한 문항을 채우고 의대에 합격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좀 취합 중이고요. 재작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2020학년도 수능 점수를 했을 때 이 국어가 92점 원점수를 했을 때 수학 92, 물리 47, 화학 44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제주대 수의학과에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해에는 문제가 됐던 게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2개 틀렸는데 100분위가 89%가 나왔죠. 예.
근데 이 동일한 조건 내에서 예, 예를 들자면 국어를 한 문제 더 맞고요. 딱 3점. 그리고 예, 화학을 한 문제 더 맞으니까 이제 백분위가 확 달라지고 그러면서 전남대 의예과를 좀 안정적으로 되게 합격한 친구죠. 위에서 아래까지 가는데 딱 2문제 차이인 거죠. 영역별로는 한 문제인 거고요. 그러면 같은 지표로 전남대 의예과에 합격한 이 점수대에서 다시 수학과 화학에서 딱 한 문제가 더 맞으면 예, 부산대 의예과에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죠. 두 학교는 약간의 지방 거점은 되지만 좀 차이는 매우 큰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부산대 의예과 실제 이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의예과에 이렇게 있는 학생이 예, 이제 거의 만점이죠. 하게 되면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메이저 의대권으로 가게 됩니다. 다 합쳐서 이제 2개 틀린 거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제주대 수의의 예를 들어준 학생 같은 경우가 대략 한 7, 8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사실은 대략 5, 6문제의 차이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도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학습적 측면도 있지만 저는 대학 입시라는 게 굉장히 훈련적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훈련이라 함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던 어떤 컨디션에서든 최대한 유사하게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학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훈련을 버텨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잘하는 것은 더 잘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만드는 거고요. 내가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학습을 통해서 보완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강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거죠. 거기에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시간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는 달리 이야기하면 학습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문항 더라는 이 시스템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느냐. 처음에 사전 진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전 진단을 진행하는 것들은요. 기본적으로 한 5가지를 파악하기 위한 거예요. 성적에 대한 분석, 작년 성적 분석이죠. 그리고 취약 영역에 대한 분석. 이 취약 영역이라 하면 국어, 수학, 탐구 이런 영역들도 있지만 국어 내에서 내가 독서 파트가 약한지, 독서가 약하면 경제가 약한지, 즉 사회 파트가 약한지 아니면 과학, 기술 파트가 약한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운용을 할 때 본인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답의 원인이나 실수가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본인의 학습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한 5개 정도를 국어 30문항, 수학 30문항 그리고 탐구 25문항 각각 25문항에서 총 110문항 정도. 아이들은 그냥 네이버 폼으로 URL을 받아보면 한 15분 정도면 다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들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사전에 선생님과 시간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일반 진단에서 특이점이 있는 학생들을 특이점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부 진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이제 실질적인 문제를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 풀어보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1차 이제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총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학생들의 응답 반응률이에요. 예를 들자면 뭐 2번 문항에서 몇 번 선택지 2번을 한 친구가 총 몇 프로 정도 된다. 검은색이 이제 보편적으로 나오는 학생들의 답변이죠. 그러면 약간 붉은색 계열로 된 게 약간 특이한 경우예요. 그럼 이 특이점 내에서 보편적 답변에 포함되지 못한 게 어떤 건지, 거기서 이 친구의 특이한 사항이 무엇인지. 가령 예를 들자면 최근 3개년간 출제된 평가원 기출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가라는 답변을 했는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53.9%가 3회독 이상을 했다라는 답변이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는 2번, 3번을 찍게 되면 15%에 해당하는 뭐 1회독 정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학습적인 성향이라든지 그 결과에 따른 근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가 결국에는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진단을 등원하고 나서 부랴부랴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등원 전에. 물론 이제 월요일날 개강인데 일요일날 등록하시면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이제 사후 작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우선 당장 시간표를 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선생님들은
강사 솔루션, 즉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심층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략 담임 선생님들은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포괄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크게 보면 국어, 수학, 탐구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수학 보면은 오답 원인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은 시험을 볼 때마다 이 오답 원인 분석 시스템에 들어가서 본인의 오답에 대해서 이유를 다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컨텐츠 모의고사를 시행하거든요. 9시부터 12시까지가 시험 시간입니다. 그러면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시간표를 짜서 매주 시행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은 아이들이 채점을 하고 저희가 이제 URL을 발송해 주면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URL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을 하면 맞은 것은 왜 맞았는지에 대한 3가지 이유를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고요. 틀린 거는 왜 틀렸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체크하게 돼 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수학 같은 경우는 맞았다면 정확하게 풀어서 맞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충 풀었는데 운 좋게 맞췄을 수 있고요. 또 찍어서 맞췄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답이라면 틀렸다면은 실수로 틀렸다라고 했을 때 이걸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단순한 연산 실수일 수도 있어요. 또는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세부 항목을 분류하고 분류했으면 다음에 전체 지점들이 다 통계를 돌립니다. 그러면 의대관의 특징도 나올 거고요. 한 개인의 특징도 나올 거고 저희 전 지점의 특징도 같이 나오는 거죠. 자, 왜 이런 걸 하냐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이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요. 지금의 아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야 열심히 해. 이번에는 뭐 지난번에는 8개 맞았는데 10문제 중에 8개 맞았는데 이번엔 9개 맞았네. 잘했어. 더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설득당하고 학습에 동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 지난번에는 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계산 실수가 있었는데 총 8회의 시험 중에서 계산 실수가 4번 있었고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읽은 게 2개가 있었어. 그러면 이 계산 실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좀 너한테 문제가 되고 있니? 라고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그 얘기를 듣고 담임은 또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담임이 어떤 수학 전공자들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포괄적인 매니징이 안 된다면 당연히 학과 선생님한테 이걸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엔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인 추적 관리와 어떤 개인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아이들이 실수와 오답의 원인을 찾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에 대해서 다음엔 솔루션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단하고 평가했으면 다음엔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이와 관련된 본인이 틀린 문제라든지 혹은 맞은 문제 중에서 찍어서 맞춘 문제 또는 그냥 적당히 풀어서 맞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유사 문항을 다 제공을 해주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약점 지문 분석 시스템인데요. 가령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정오표 관리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는 이원 목적 분류라는 게 있거든요. 이원 목적 분류표라 하면 크게 보면 내용 영역과 행동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문항 정보까지 있습니다. 그럼 내용 영역이라 하면 가령 국어에서 이게 독서냐, 문학이냐, 화작이냐 이게 내용 영역에 해당하고요. 그럼 좀 더 구체하면은 독서에서 이게 경제냐, 경영이냐, 아니면 사회 일반론이냐 이런 제재적 측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내용 영역이고요. 행동 영역은 이 문항이 사실적 사고를 예를 들자면 평가하는 문항이냐 아니면 추론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냐 아니면 어휘를 평가하는 문항이냐 이런 것들이 행동 영역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문항 정보라 함은 흔히 얘기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 사례로의 적용의 문제냐 아니면 사실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내용 일치를 파악해내는 문제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국어를 예로 들면요. 그러면 어떤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3번 문항을 틀렸다. 그러면 오답률이 28%짜리니까 정답률이 72%겠죠. 그럼 사실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인 거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구체적 사례로의 적용의 문제예요. 그리고 파트는 산업, 공학, 에너지,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 친구 같은 경제 경영에서 자료를 통한 내용 추론, 추론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죠. 그러면 한 회차의 시험으로는 이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매 주마다 시험을 보고요. 그리고 월마다 또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데이터가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보이게 되는 거죠. 아이의 학습적인 공백 혹은 약점이 보이게 되는 거고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항을 계속해서 관련 문항들을 주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TMS 시스템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항을 체크하고 그와 관련된 유사 문항을 뽑아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고요. 마지막으로 과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일매일 종례 시간마다 10분씩 계속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10분 동안 타임어택 연습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매일 종례 5시에 들어오면 10분 동안 본인이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4문항씩 각각 매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학습적 지속성이고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을 계속해서 문제로 좀 이렇게 체화해내는 연습들을 해야 되고 혹은 킬러 파트에 있어서 본인의 취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 저희가 책자로 묶어서 일주일치를 주면 그거를 들고 와서 종례 시간마다 문제를 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 끝나고 나서는 중례가 있는데 그때는 매일 단어 테스트를 보고요. 지금 이제 워드마스터 2000이 끝났고 아마 이제 4월 1일부터 저희가 준비하는 거는 수능 특강에 대한 어휘에 대해서 계속 점심시간에 진행을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과탐에 대한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한 문항 덜하는 거는 사전 진단 키트를 통해서 그리고 아이들의 시험 결과에 대해서 추적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의 약점을 진단하고 그거에 대한 한 문항을 채울 수 있는 컨텐츠들을 제공하는 이런 통합적,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커리큘럼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느냐 이런 학습 환경에서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특징적인 것은 뭐 1학기 때는 여기까지 하고 2학기 때는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3학기 때는 여기까지 한다. 저희는 이제 학기제는 아니고 저희는 시즌이라고 부르는데 시즌 1이 10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시즌 2가 8주, 다음에 10주, 그리고 10.4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수능으로 연결이 되겠죠. 보통의 일반적으로는 한 3학기제를 택하는 학원들이 좀 많은 편이고 저희 이제 이투스 계열은 다 시즌제를 이번에 다 시즌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각 시즌마다 이제 의대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을 100% 선택하는 수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일반적인 학원들은 시즌 1, 그러니까 6평 때까지 개념하고 보통 기출을 다루고 그 다음에 6평 이후에 약점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우수문항들을 풀어나가고 그리고 9평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 수업들이 진행이 되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개념, 심화, 킬러, 실전 모의고사가 시즌 1부터 끝나는 종착점까지 다 쭉 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특징적인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약한 영역과 또 난도별로 깔려있는 수업들을 아이들이 선택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선택은 아니에요. 자유롭진 않습니다. 평가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담임과의 설계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저희 학원에서 취하는 관리의 방법인 거고. 그래서 시즌 1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개념, 각각 영역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다음에 심화 강좌들, 그리고 킬러 강좌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강좌, 그리고 야간에 진행하는 유료 특강. 그래서 전체 한 60여 개 강좌들이 깔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클래스룸이라는 저희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신청을 하고 담임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협의해서 최종 시간표를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표를 짠 다음에 첫 주가 지나고 나면은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업을 들어보니 막상 난도가 좀 안 맞는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보통은 난도가 너무 높아서 좀 낮은 반으로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좀 신기했던 거는 아이가 이제 재수를 하니까 자신감을 잃어서 난도를 낮춰서 들었는데
너무 쉬워서 이제 난도를 올리는 케이스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역시 의대관답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몇 가지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인 평균적인 거 하고요. 다음에 국어가 좀 약한 친구, 다음에 수학이 약한 친구, 그리고 자습을 하려는 환경, 그 경향이 강한 친구. 그래서 4가지 정도의 시간표 시뮬레이션을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주당 26시간 정도의 수업을 듣는, 그러니까 50분 기준으로, 1T는 50분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의대관 같은 경우는 쉬는 시간 없이 2T씩 붙여서 진행을 합니다. 수능에서 가장 그 아이들이 그 길게 초집중을 해야 되는 건 수리 영역이죠. 100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딱 100분씩 수업이 진행되고 최소한 100분 동안은 초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수능에 맞춰서 쉬는 시간도 20분씩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20분 동안에 선생님들께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가능하고요. 몇 시간의 수업을 듣느냐, 뭐 혹은 상담, 개별 상담을 오실 때 많이 하시는 게 필수 수업이 있느냐, 우선 없고요. 그러면 보통 애들이 몇 시간 듣느냐라고 하면 제일 적게 듣는 애가 50분 기준으로 했을 때 15T 정도 듣는 학생도 있고요. 제일 많이 듣는 학생이 36T도 듣습니다. 주당. 그런데 그 기준을 잡을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계산해야 되는 거는 아이가 몇 시간을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당 몇 시간을 공부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주당 몇 시간 공부하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원은 평일 기준으로 7시 50분까지 와야 되고요. 10시까지는 의무적으로 남아야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호자 허락하에 조퇴나 외출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학원에 머무는 시간은 14시간이 되고요. 좀 끔찍하죠? 네, 14시간이고요.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가 1시간씩 주어지지만 현재 분위기는 점심 먹고 그냥 대부분 다 바로 공부합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공부할 수 있는 최소의 시간은 대략 저희가 주간학습계표를 매주 나눠주고 학생들이 다 체크를 하게 하고 그걸 수거해서 저희가 코멘트를 달아서 다 재배부를 해주는데 평균적으로 보니까 하루에 대략 한 11시간에서 12시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만약에 하루에 14시간 학원을 머물면서 주 5일 월화수목금 거기서 쉬는 시간 일부를 제외하고 하루 12시간 공부를 한다 그러면 60시간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집에 가서는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다시 7시 50분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하는 학생들이 13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주중 평균 65시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월화수목금으로 하게 되면 대략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60시간에서 65시간 사이인 거예요. 물론 뭐 새벽까지 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다음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잠을 참게 될 겁니다. 그냥. 꼬북꼬북 졸기도 하고요. 매일 같은 루틴과 패턴으로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 의무 등원입니다. 8시 50분까지 와야 되고요. 1시간 등원 시간이 늦춰져서. 그리고 5시 50분까지는 의무 자습입니다. 그럼 대략 9시부터 6시까지라고 계산을 해보면 9시간을 학원에 머물게 되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략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주중과 이제 그걸 합쳐서 보면 대략 68시간에서 73시간 사이로 나올 겁니다. 자, 주말 야간에는 선택자습입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복귀해서 공부할 학생들은 밤 10시까지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목요일마다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68시간에서 73시간 사이에 3시간을 더하면 71시간에서 76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선택자습이긴 한데 대략 아이들의 평균적 학습 시간을 합쳐보니까 대략 6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 오는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그리고 집에 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통 한 5시간 내로 공부는 집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략 주당 75시간에서 80시간 정도 나오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26시간의 학습 시간이라는 건 수업과 자습의 비율이 평균 주당 학습 시간 75시간에서 80시간으로 했을 때 대략 1대2에서 1대2.2 정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1이면 자습이 2. 요 정도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목 균형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어를 주당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배정을 하고
수학을 한 8시간 배정을 하는 거죠. 미적 선택자. 실제 이거는 현재 다 깔려있는 수업들입니다.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2시간 정도 수특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 그리고 수리논술 수업이 들어가고요. 정규반 수업에 수리논술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탐 수업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주당 26시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밸런스를 맞추고 균형을 맞춘 시간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에는 주말에는 주간 평가가 진행되고 이렇게 질의응답과 의대 멘토링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야간 수업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요새는 불균형 우수자들이 되게 많아요. 작년에도 제가 상담을 쭉 진행하면서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은 1인데 국어가 5, 뭐 국어가 4 이런 친구들. 자, 사실은 학원이 처음에 이런 선택 수업제를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그런데 첫 번째는 의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취약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가치는 수업은 교실 중심이 아니라 학생 중심이어야 된다는 가치로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교실 중심으로 했을 때 이 교실에는 뭐 예를 들면 3합 6인 아이들이 모여 있어. 그런데 어떤 아이는 2일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411일 수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난도 조절을 하죠? 그건 아이가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자, 불균형 우수자. 예를 들자면 국어가 약한 학생이요. 수학은 한 1, 2 정도 나오고 영어는 늘 1등급 나오는데 국어만 약한 아이. 그럼 먼저 수학을 배치합니다. 저희 이제 전용 강좌인 M 강좌 수 1, 2를 하면서 미적분을 듣고 그리고 영어는 구문과 독해 중심으로 기본기를 쌓아 나가고 탐구는 그대로 주당 4시간씩 진행을 하고요. 각 과목별로 3시간 수업하고 1시간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막 다 듣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학습적인 부분을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어 수업만 거의 한 10시간 정도를 듣고 여기다 하나 더 넣으면 국어만 12시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과 컨텐츠뿐만 아니라 수업까지도 본인의 한 문항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설계형 시간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수학이 약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방금 보신 국어와 좀 다르게. 그러면 국어를 먼저 배치할 수 있겠네요. 국어 종합 수업과 상반기에는 시즌 1, 4월 달까지는 좀 문학을 중심으로 하겠다. 독서는 개인적으로 매일 2지문씩 보겠다. 수특 다이제스트 들으면서 수리논술 들으면서 탐구 2개. 이렇게 하고 다음에 수학을 배치하는 거죠. 그럼 수학 같은 경우는 수 1, 2에 대해서 수 2는 내가 수능형 학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심화 수업을 듣고 수 1은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기 때문에 M 수업을 듣겠다. 그리고 수 1, 2 킬러 수업 들으면서 미적분 기본 개념 수업과 미적분 킬러 그리고 수학 킬러 미니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좀 함께 진행해 보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과목 간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내가 취약한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표를 배정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 좀 작년에 성취도가 잘 나온 우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습을 중심으로 하려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주당 이제 15시간짜리 시간표입니다. 국어를 한 4시간 정도 수특 문학하고 독서 이걸 기본으로 듣고 다음에 수학을 한 6시간 정도 듣는데 영어 들으면서 탐구는 나는 하나만 듣겠다. 탐구는 내가 뭐 인강을 듣는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부터 계속 한 2년 정도 외부에서 들은 선생님이 있으니 나는 과탐 하나는 여기서 해결하고 여기서 요것만 들을게. 또는 점수가 너무 완벽한 아이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습 시간이 많이 확보되는 시간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문항더 시스템과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의대관 전용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이투스 계열에서 총 14개의 폐쇄형 컨텐츠, 그러니까 재수생 전용 컨텐츠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컨텐츠 내에서 14개 컨텐츠 중에서 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지금 의대관에서만 만날 수 있는 최고 난도 컨텐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킬러 9 M 같은 경우는 25분 동안 9문제를 푸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리고 뭐 수능 핀 모의고사 시리즈들이 있는데 각 과목별로 핀 모의고사는 그 시간과 문항이 수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어 45문항에 80분짜리 시험들, 예를 들면 수학이 100분에 30문항 이런 것들. 그리고 수학에서 준킬러 10 같은 경우는 준킬러 10문제만 집중해서 50분 동안 푸는 미니 모의고사 컨텐츠라면 5027 모의고사는 오히려 킬러를 빼고 50분 동안 27문제를 완료하게 만드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대관에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컨텐츠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자면 뭐 킬러 모의고사나 미니 모의고사 수업 아까 있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선생님 개인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또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고정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선생님 단과에서 쓰는 스피드 모의고사나 준킬러 모의고사를 또 수업 시간에 다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는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는 저희 내부에서 사용하는 컨텐츠들과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필요에 의해서 주는 컨텐츠들이 무수히 계속 나오고 있다. 그래서 컨텐츠는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아이들 강의 구성하는 건 저희가 전체 정원이 297명이에요. 의대 정원의 10%를 저희가 책임지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품고 독서실 좌석수도 딱 300석 정도입니다. 그래서 297명인데 시간표는 297명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시간표가 다르고요. 200명이 있으면 200명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자, 4월에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4월에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강좌들이 있어요. 합거장문하고 문학 킬러, 그리고 고난도 독서, 그리고 수원2 킬러, 그리고 미적분 핵심 테마, 이런 것들은 이제 새롭게 4월 첫 주부터 개강이 진행되는 거고요. 4월 5일부터. 그리고 기존에 이제 학습 중간에 수업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학원을 이동해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기존에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지금 이제 4월부터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수업한 부분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강좌들, 뭐 M 강좌라든지 심화 강좌,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VOD, 아까 원장님 초반에 말씀하신 그로우 코퍼레이션이나 그리고 이투스 온앤오프존이라는 저희가 내부 이제 온라인 송출하는 수업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핵심 강좌들은 다 촬영을 했기 때문에 VOD를 다 제공할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진단 키트를 통해서 아이들 학습 성향을 진단하면서 시간표를 같이 설계해 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진단과 평가, 그리고 추적 관리, 솔루션. 이 네 가지를 어떻게 진행하느냐는 가령 아까 말씀드린 사전 진단 키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수능에서의 한 문항 더 맞췄을 때 작년에 취약점이 이거였는데 어떻게 대학 라인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지금 실제 하고 있는 아이들 매주 모의고사 볼 때마다 학습 성취도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관리적 측면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관리는 크게 보면은 학습 관리적 측면하고 생활 관리적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학습 관리와 생활 관리적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 가치는 정숙과 추적과 소통이라는 부분이에요. 학원은 조용해야 되고요. 아이들의 학습 환경은 분명히 조용해야 되고, 추적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생활적인 측면에서 이 친구가 강의실에 있는지 독서실에 있는지 아니면 15층 의대소관이 있는지, 저희가 타학원에 비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물리적 여건은 굉장히 넓고 쾌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선관리는 생활관리적 측면이라면 조금 전에 보여드린 성적과 관련된 시트를 활용해서 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추적 관리들은 아이들의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학습적 추적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소통.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작업들은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통은 항상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아이들도 학습에 대한 동기, 그리고 공부에 대한 동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위한 다양한 추적관리적 시스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시간이 좀 지체돼서 간단히 이러한 시스템 내에서 움직인다는 거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언급드렸지만 저희 전략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메디친에 글도 기고하시고 그리고 실제 운용에 많이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디친이라는 사이트고요. 저희가 이 사이트를 이제 12월 9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최근에 보니까 30만 뷰가 넘었더라고요. 드디어 30만 뷰가 넘었고 여기에 있는 어떤 게시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접속자 수도 거의 한 5만 명 이상으로 육박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각 그 지역의 입시센터장님들이 의대에 대한 다양한 의학계열에 대한 정보도 많이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의대 합격한 아이들의 뭐 학습 수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쵸. 학원에 한 14시간 있으면 저희가 이제 아주 작은 것까지 좀 고민을 하는데 급식 문제도 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체식이다 보니까 100% 만족시키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 영양사분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현재 급식 만족도는 거의 최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초반부터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먹는 재미라도 학원에서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세심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약속한 거는 지킵니다. 저희가 약속을 했거든요, 이번. 그래서 삼겹살도 앞에서 굽고요. 학생들을 위해서. 예.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닭 한 마리가 막 나오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아주 세세한 학습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 없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먹는 것까지도 청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최선을 다해서 학원에서 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얘기하고요.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저희도 이투스 전국 모의고사가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1월부터 공부를 시작한 조기 선발 과정 아이들도 있고요. 2월부터 시작한 2월 말부터 시작한 정규반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한 아이들도 있는데 항상 설명회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시작할 거면 빨리 해라. 결국에는 아이들이 와서 적응을 하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은 걸려요. 그 적응이라 함은 학원 내에서의 적응은 빠릅니다. 그런데 생활관리적 측면의 적응이라든지 그리고 다시 이제 좀 이렇게 감을 찾아나가는 과정들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빨리 시작하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비도 오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좀 방문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마지막까지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설을 둘러보실 분들은 잠깐 대기하시면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저희 스태프께서 시설 안내를 좀 해드릴 거고요. 개별적으로 상담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강의실로 이동하시면 상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